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올해도 대략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은 한 해의 경계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길도 급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제안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백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자, 어제 제주도에서는요, 진도 4.9 지진이 발생했죠. 앞으로 장기간 여진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겨울 토네이도를 보면 이제는 늘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지구 환경으로 변하는가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1부에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코로나19 비상대응 긴급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책 마련은 어떻게 될까요? 2부 10분 인터뷰,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성장위원회의 최입의 공동위원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코로나19 이 소식부터 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역다 최다치가 나온 거고요. 김부겸 그렇습니다. 총리가 또 엄중한 얘기를 했는데 박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7,850명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964명 이렇게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이 70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 매우 엄정해 보고 있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역 조치가 그러면 언제 강화될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떤 조치를 시행할지 이거는 모레인 금요일 발표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 2주라고 하면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1월 2일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월 연초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이건 4명으로 줄이고 또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던 식당, 카페 등 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 시간도. 이게 좀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오늘 내일 상황까지 보고 정부에서 당국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굵고 짧게 자영업자들이 할 거라면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되 짧게 해서 빨리 숫자를 꺾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 제한도 들어오고 6시 이후에 2명 혹은 지금 뭐 4명 거리두기 돌아가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의 메시지로 보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딱 1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당시였죠. 그러니까 연말을 연말다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말 2, 3주를 앞두고 가장 심한 단계에 돌입했거든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4차 유행이 커졌으니까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게 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12월 말에 급증했다. 12월 말에 급증했었던 것은 달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란
간 거죠. 네. 그러면 유행병일수록 훨씬 더 전파력이 높아진다. 이거 오미크론과 무관하게 전파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 또는 12월을 풀어주기 위해서 11월을 막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12월의 마지막 주를 틀어 막아버리겠다. 대목이죠. 연말연시가.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 주를 막는 것과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를 막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매출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송년회도 12월에 임박 아니면 송년회가 어려우면 1월 신년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약속을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잡거든요. 네. 자, 우리 송년회 신년회 안 만나니까 자 2월에 만나자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약속을 그런 식으로 겸사겸사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옥죄는 방법을 택했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12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막는 방법을 택했거나 또는 막았을 때 어떻게 손실 보상을 일시하겠거나 네. 또는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적어도 고령층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 접종을 미리 해뒀어야 되는데 조금 부랴부랴하는 느낌이 있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언론이 백신을 못 맞도록 조장했다. 위기감 너무 조장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설령 그것이 영향이 있었다 한들 자영업자들이 아 맞자 언론 때문이었지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그래도 100만 가지 불행 중에 하나 정도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역대 최다치가 지난 8일 7,174명인데 네. 오늘이 676명이 많은 수치긴 하나 수목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수요일이 저는 높은 확률로 8,000명을 넘어서고 9,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7,000명대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게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비슷한 수치로 가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혹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내일 모레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마지막 주를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상황을 보되 숫자가 올라간다면 아까 박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강력한 조치로 흐를 수 있고 조금 꺾이거나 이제 둔화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한 뭐 말씀하신 대로 4명 정도 축소, 뭐 영업시간 자정까지 제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자 연말연시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 기대감을 깨는 일이 결국은 정부의 책임 아니냐 하는 또 이죠 오평론가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전을 딱 보면요, 제 기억나요. 방송과 방송 사이에 그 추운데 한 2시간 비면 보통 카페에서 뭐 뉴스도 보고 원고도 쓰고 그러는데 카페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폐쇄했었죠. 그때. 길거리를 배회하는 생각이 납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었던. 근데 그때 데가 없었죠. 수치가 1,000명대였는데 지금 7,000명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더 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도 좀 해봅니다. 자, 방역 패스 말이죠. 이번 주부터 이제 계도 기간 끝나서 적용되는 건데 첫째 날, 둘째 날 먹통돼서 이 과태료 적용 안 한다 그랬고 지금 잘 돌아갑니까? 네, 현재까지 원활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 서버 증설을 해서 사실 어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부 장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하나하나 좀 치밀하게 모든 것들이 맞아 돌아가기를 기대해보고 자, 이 와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야 무슨 발표가 나오나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방역 강화 얘기했고 또 백신 국가 책임제, 이걸 또 이 네거티브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박 기자님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일정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 대구 경북 메타버스 일정 중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당 관계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결과를 기다렸고 오늘 뭐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자회견 직접 못하고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대독을 했는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일상회복에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구체적인 거리두기 강화 수준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원 제한 외에 시간별, 업종별 제한 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제적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이나 이 돌봄 공백 같은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서는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지금 이 폭증하는 확진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네. 이건 뭐 전문가들의 이제 일관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데 이제 결국 아까 오평론가님 말씀하신 자영업자들의 이 대목을 놓지 않은 고통 이게 뭐 지난해 올해 2년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보상, 선지원해라. 네. 미국, 일본 이 일부 업종들은 결국은 이 보상을 이제 매출 수준에 근접해서 해주니까 네. 오히려 문 닫고 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일부주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금액을 줘서 오히려 네, 문을 닫는 것이 이득인 정도로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줌으로 인해서 가게를 닫아서 접촉량과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효능이 네. 더 크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면 저는 그 정도에 준하는 만큼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초의 대목은 일반 평균치의 매출보다는 더 상회하는 걸 기대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해서 한 영업장에서 월 매출이 100만 원이면 연말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을 기대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만 원을 평균으로 벌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도 조금 마음이 섭섭할 것이고 평균치가 아닌 최저치를 준다고 하면 더 섭섭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감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가가 정말 우리가 쉬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구나. 이 부분에까지 마음이 도달해야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좀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매출과 무관하게 식자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식자재는 폐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꼼꼼하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돈 없는데 막 쓰라고 얘기하면 또 국가적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대의 금액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이건 뭐 정책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 부채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 이 고통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손실을 끌어놔야 되는데 이걸 가계부채로 내몬 거 아니냐 하는 또 뭐 일부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보면 2시에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현행 손실보상법에 보면 이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보상하도록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후보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선보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보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게 네, 돼 있는데 인원 제한 손실보상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 100조 원 규모의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왔던 그런 대책과 좀 다른 모습을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뭐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근로의욕도 당연히 관련됩니다만 아까 오평론가님 감정의 문제다. 기분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생계선상에서 그럼요. 죽느냐 사느냐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극단적 선택도 나오고 네. 임대료는 밀려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방역에서만이 아니라 보상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오늘 또 이제 보도가 나와서 많이 네. 기사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오르진 않아요. 네. 그중에 제일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선대위에서 지금 보직,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의 말 한마디에 언론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네. 있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전두환 관련 발언 여기에 대한 쓴소리를 좀 했어요. 경제 성과. 비판을 했는데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전두환은 이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경제 성과 언급 이런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념, 진영을 넘어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예를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성호 의원은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 전두환 씨는 이미 내란 음모죄의 수괴로서 사법적 판단 받았고
국민을 학살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도 야권에서 공격할 때는 거두절미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후보와 정 의원은 친하니까 이 얘기를 직접 했겠죠? 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네, 하고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측근인데 왜 하느냐. 자, 이것은 사실은 좀 이제 오히려 쓴소리를 하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당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부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도 비판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도 비판을 해야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정치학적으로 출구 전략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수긍도 하고 그래도 또 반성도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두둔한다? 그러면 반성을 안 하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성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한 발짝 떨어져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느끼는 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죠. 네. 자, 그래요.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두 아이가 싸웠는데 우리 아이를 우리 부모가 야단치면서 때리는 게 낫지. 그럼요. 상대 부모한테 우리 아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혼내도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 이런 느낌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조언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이제 표현 하나하나를 이 후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네. 이런 또 기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수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도 그것도 당내에서 좀 이견들이 있던데요. 이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걸 이제 논의해보고 이재명 후보의 안으로 좀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근데 오늘 이상민 의원, 오선 중진이죠. 아침에 최강시사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들은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 낸 거다.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고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자,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 이제 야당의 쓴소리도 얘기해 볼 텐데 지금 시간이 12시 37분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먼저 좀 알아보고 올까요? 자, 교통정보센터에 유화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과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부터 중동 구간 막힙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까지 8km 정도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금 여당 이 대선 상황 조금 짚어봤고요. 당 내에서 또 측근 쪽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전두환 이 경제 성과 발언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였다. 앞으로 좀 한마디 한마디 후보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우리 못 다룬 게 백신 국가 책임제를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아까 이제 선보상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일리 있다 생각한 게 지금 특히 10대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자고 계속 정부가 강조하고 방역당국이 강조하는데 학부모들은 좀 걱정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접종률이 안 올라가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지금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보상한다. 부작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인과관계를 정부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해라. 그러면 보상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지금 이 인과관계 입증이 위원회에서 뭐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사인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나 의학적으로는 5개 단계가 걸린다고 합니다. 사인은 규명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럼 5개 단계가 걸린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이 그냥 나의 가족이 소중한 가족이 사라진 채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국가는 이거 입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경우와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로합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어느 정도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입증이 된다면 의학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떠나간 사람 돌이킬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출을 취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선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금액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참 된 얘기지만 뭐 이제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 부인이 사지마비 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증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시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 지금 뭐 일주일에 병원비가 400만 원씩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유 모르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백신 접종 이후에 투병을 하고 있다. 그럼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입증까지 해라 그러면 이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야당으로 넘어가 보죠. 2030 폭풍 쓴소리를 들었다. 누가? 윤석열 후보가. 아까는 당내 쓴소리였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2030에게 어떤 폭풍 쓴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들어왔죠. 네. 그 이름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이런 이름의 위원회인데요. 요 청년들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어제 발대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30 세대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이걸 윤석열 후보가 가진 건데 네.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 2030이 듣기 싫다고 한다.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젊은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놓고 내 의도는 이거 아니고 네가 잘못 들은 거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분명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라는 게 2030의 요구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잘못 옮겼다. 이렇게도 하지 말라.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억울해도? 라고 다시 되물어서 방송 현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연설이나 공약 메시지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는 부족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서 박수를 받았고 또 꼰대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지적. 뭐 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근데 자기가 꼰대일 건 아는 꼰대 봤냐? 그건 꼰대 아니잖아요. 라는 억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30에게 윤 후보 이미지가 회식 때 술을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 스타일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윤 후보는 아니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 없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냐? 이렇게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셈이네요. 그리고 내년 3월 9일 만에 하나 대선에서 낙선하면 이후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후보는 저는 당선될 거라 보지만 만약에 저에게 3월 9일 이후든지 나중에 5년 이후든지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우리 강아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제가 정치한다고 저한테 많이 삐져 있는 우리 집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쓴소리를 들은 다음에 윤 후보가 저에 대해 정말 잘 관찰하고 쓴소리를 한다는 건 많은 관심을 보여준 거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윤희숙 전 의원이 도입부가 너무 길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러자 이제 판사 설득을 26년간 해오다 보니까 검사로서 이게 좀 잘 안 고쳐진다. 그래도 많이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당내 청년위원회가 이제 발족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뭐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했지만 내부에서 이제 잘 되라는 지지하는 청년 조직의 쓴 소리였으니까 지난번에 이 유튜브 하나 화제가 됐었죠. MZ 세대를 민지. 민지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보였어요? 청년으로서. 그 동영상은 이제 망했죠. 그 동영상 망해요. 왜냐면은
무엇을 하겠다 또는 무엇을 요구한다가 다 빠져 있습니다. 네네. 그냥 이제 민지만 강조한 거예요. MG의 그렇죠, 발음대로 그렇죠. 그냥 민지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 영상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그 영상은 뭐 공공연하게 비판을 받았던 건데 저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네. 굳이 따지면 권투로 따지면 지금 이제 스파링을 하고 있는 거고. 스파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들었던 것을 실전에 나가서도 실천한다면 네. 굉장히 좋은 스파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지적하자면 네, 하나만 지적하자면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가 아니고요. 네. 젊은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념대로 내가 검찰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원래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4050 앞에서는 써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기 때문에 애초에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이해도가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사족을 붙이자면 윤희숙 위원장이 과연 2030을 다 대변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네네네. 네, 아버지 부친이 2016년 80세의 나이로 농지를 구매해서 지금 내놓았거든요. 8억 정도 차익이 생겨서 네. 차익대로 사회에 환원하겠다 했는데 이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 싸게 팔아도 이게 땅을 사러 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작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경작하지 땅을 싸게 내놔도 살 사람이 없을 만큼 큰 경작지를 왜 계속 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안 나왔어요. 아버지랑 나랑 연락 안 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30이 계속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익이 발생한 건 맞잖아요. 네, 당시에 뭐 출가 외인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윤희숙 의원은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이제 지금 의원이었는데 이 서초갑 의원직을 사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선대에 들어와서 원래 이 내일을 준비하는 이 청년들 이 조직위원회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 했었는데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거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어제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이 이제 이번 주에 막 커지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진위 공방도 있고 또 이제 이 허위 경력에 대해서 또 여러 매체들이 지금 추적 취재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얘기들이 조금씩 보태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마디 했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윤 후보와 결혼 전 일이다 그런 해명.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했던 그런 얘기죠. 그러네요. 그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 위원장은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윤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대략적인 것은 다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듭된 기자의 질문에 허위 경력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때와 다른 잣대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조국 사태 수사 때는 기준이 어떤 것이고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선 무엇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지 납득을 사실 못하고 있다. 정확히 알면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 씨 관련 의혹을 선대위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이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본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 검토한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언론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무 염려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집중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으로 쏟아지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내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대목은 그거네요.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것은 아니다.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라 할까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관심은 꽤 높은 것 같은데 오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배우자까지 검증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배우자의 검증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한 사람은 공개적인 행사에 계속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안 나오고 있고 의혹만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론조사는 김건희 씨에게 쏠려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해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거예요.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후보의 배우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어떠한 일을 저질렀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답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논란을 네.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차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배우자 검증이 또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그랬던 적이 없었단 말이죠. 거의 이례적인 없었습니다. 일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교해서 뭐 옳다 그르다 하긴 어렵고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냐 또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에요. 또 김건희 씨 관련해서 한마디를 꺼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 이게 YTN 보도가 있었고요. 김건희 씨와 YTN에서 어제 보도가 그렇습니다. 터져나왔죠. 허위 경력 의혹 제기를 했고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좀 오마이뉴스에서도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박 기자님이? 제가 아니고요. 네, 선배 기자가 통화를 오마이 했는데 기자가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전화하면서 또 보도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김의겸 의원이 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YTN 기자와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김건희 씨는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에게 글쎄요. 이거는 제가 이 워딩 그러니까 어떻게 녹취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워딩만 봤을 때는 협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좀 오버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들리냐면 누구나 이렇게 세게 털면 다 잘못이 나와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자에 대한 협박이다.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이게 좀 해석이 다르네요. 그렇게 뭐 맥락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봐야겠지만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워딩과 그런 반응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일단 반성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네요. 다 털면 나오는데 왜 나만 터느냐 억울하다. 근데 지금 영부인 후보라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또 도덕적 기준도 지금 작동하는 거겠죠. 그럼요. 이게 사실은 진짜 영부인이 되면 다 털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인사감정할 때 국정원 동원한다 이런 발언까지 남겨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0590님. 자, 청취자 0590님. 코로나로 정치권 상황도 참 어렵네요. 김국환 씨의 허쾌한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이게 슬픈 웃음소리인데. 김국환의 타타타. 이거 정말 옛날 노래다. 네, 타타타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판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나를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치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났어 못한 거를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덕이잖소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을 장만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 이사를 가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집을 구경시켜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집들이는 일종의 잔치 의미로 쓰이는데요. 집들이는 그 외에도 이사해서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교통이 좋은 지역에 집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의미로 말하는 집들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는 들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턱이란 말은 승진턱이나 합격턱과 같은 경우에서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베푸는 음식 대접을 뜻합니다. 따라서 새 집에 들거나 이사를 하고 내는 턱을 들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새로 집을 지었거나 이사한 집에 집 구경 겸 인사로 찾아보는 일을 집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둘째 음절의 알은 동사 알다에서 온 것이고요. 우리는 선생님 댁에 집알이를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빠져나간 자리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의 공기가 탁해지고 있는데요. 차츰 그 밖의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광주, 전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 비는 강원 영서와 충북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후 3시 무렵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더 온화해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 대구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높겠지만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
목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교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라며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의혹을 감싼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김영배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니고 부분 투기는 투기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제주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원인은 뭔지, 해일이나 쓰나미 우려는 없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우남철 지진 분석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 분석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자, 그런데 네. 4.9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규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 당시에 뿜어낸 에너지의 단위인데요. 네. 이 에너지 단위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한반도에서 발생된 전체 순위 중에 11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에너지가 발생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 남서쪽 해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이제 뿜어낸 그런 지진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지진 피해가 아주 컸던 이 포항의 경우가 5.4 규모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제주 지역에 어제 굉장히 이제 놀랐지만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륙과 좀 이 섬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발산되더라도 주변에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네.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번 지진 자체가 해역으로부터 해역도로 한 41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깊이도 17km 좀 깊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포항 규모가 5.4, 이번이 4.9로 이제 규모 차는 0.5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네. 에너지는 이제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들께서 받으시는 피해는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심리적으로 충격받은 놀람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게 제주도에서 이제 가장 큰 역대 지진이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11번째 규모다. 자, 네. 이 제주 지진의 원인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은 이제 단층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층들이 이제 움직임으로 해서 지진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역이다 보니까 그간 많은 조사나 연구 결과가 없었던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에 어떤 단층이 있었고, 네. 이 단층에 어느 정도 힘이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다 쪽이다 보니까요. 또 이 네. 화산, 해저 화산 활동과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 기사도 있던데 이것도 네.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우리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제주도 자체가 생성 원인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화산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화산섬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도 역시 화산 활동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지질 조건을 갖추게 있게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상에서 발생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런 의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향후 이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제주 지역이 평소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니었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주변 해역 쪽에서 규모 2.0 이상이 종종 발생하긴 했었습니다. 네네. 사실 2.0 이상의 지진은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거보다 규모가 작은 이제 1.7대 작은 미소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6일에도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제주 지진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바다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니까 네. 혹시 또 이제 연쇄적인 재난으로 해일이나 쓰나미 네. 이런 것들 또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셔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해역에서 지진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4.9로 비교적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작고 네. 또 단층의 움직임도 이제 위에 수면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발생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모 6 이상은 돼야 쓰나미로 네. 이어질 수 있다. 네. 자, 여진의 가능성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진은 이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어제 본진 이후에 오늘까지 현재 14번의 이제 여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 여진은 향후 당분간은 쭉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제주 지역 주민들 아직도 좀 걱정들이 남아 계실 텐데 네. 말씀하셨던 여진 등을 대비해서 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이번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사실 우리 지역이 항상 지진이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주변에 지진이나 지진의 대피소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진동을 느끼시거나 지진 재난 문자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머리를 보호하시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지진이 왔을 때 진동이 있을 때만 이제 낙하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만 머리를 보호하시고 진동이 끝난 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변에 전파하고 진동이 있는 동안은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네. 지진이 멈췄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자, 네. 우리가 다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우남철 지진 분석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도 함께 내놨고요. 자 오늘 세부 후속 조치들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오후 2시에 요거는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포괄적인 발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특별 부탁으로 이 정책을 준비해 온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이배 전 의원. 유명한 분이시죠. 경제 찐 전문가, 찐 경제통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최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태훈의 시사본부 고정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익숙하시죠. 이 자리에 와서 항상 이렇게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고정적으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들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민주당 입당 후에는 처음 뵙는 건데요. 그렇죠. 예. 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전 뭐 평생 이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도 그렇고 국회 의정 활동도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뭐 이제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펼칠 만한 분은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화에서는 혁신도 창의도 성장도 없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어서 딱 들어맞아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로 정책적인 노선, 비전이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까웠다. 다 상대적으로 선택하죠. 100% 국민 마음에 쏙 드는 후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다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최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럼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제안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직접 그쪽에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은 없고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김관영 전 의원님이 네, 맞습니다. 이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차기 대선 그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김관영 전 의원님을 찾아오신 이제 분들이 이제 최이배와 함께 같이 영입을 하겠다. 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또 그걸 언론에 흘리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불쾌한 마음도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서 처벌하기보다는 뭐 그런 행위가 있으면 기업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좀 사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건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자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거기 임원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 캠프에는 갈 수 없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직접 제안을 또 받으신 건 아니다. 전해 들었다. 자, 이재명 후보 코로나19 관련 긴급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PCR 검사 받고 그 결과를 대기하던 와중이었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보상, 선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정책을 알고 보니까 최 위원장께서 주도하신 거라고 전해졌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뭐 그런 내용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지금 만들어서 후보님께 이제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후보님이 그 중에서 이 선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또 특별 부탁도 있었다. 제가 영입되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특히나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코로나 지원 100조 원을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번복하는 태도셨잖아요. 집권 후회한다. 집권 후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에게 빠르게 좀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상대 쪽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대항마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정책이 차기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실제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또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될 것 같고요. 영업시간, 인원 제한 이런 게 생길 경우에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제가 이제 지금 구상한 것은 물론 뭐 이제 아직 그 뭐 당과 협의하거나 또는 이제
후보님과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논의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선지원하자라는 것은 좀 컨센서스가 마련됐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합금지를 해서 아예 그냥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 그 가게가 뭐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네네.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2019년 영업의 그 데이터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14일간 영업 정지를 하겠다. 그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하루에 10만 원씩 14일간 140만 원을 먼저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손실보상이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분기가 끝나고 이제 한번 또 그거를 정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손실액 추정액은 150만 원이다. 네. 그럼 이제 10만 원을 더 드릴 수 있겠죠. 추가로 지급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어서 10만 원을 더 받아갔다. 근데 이거를 뱉어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빠르게 네. 지원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이제 그걸 회수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뭐 잘못된 계산하면 큰일 나지 않냐 이러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19년 데이터가 있고요. 네. 이번에 3분기에 손실 보상을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출액의 어떤 감소분만 우리가 추정이 된다면 손실액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깝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 어차피 하고 있는데 두텁게 준다는 의미지 네. 뭐 없던 계산을 새로 뽑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는 다 예.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손실보상을 더 미리 준다는 거 하고 또 조금 이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그걸 회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늘 따라붙는 게 이제 재원 마련 논란이에요. 네네. 어디서 이 돈이 오느냐 이런 얘기 갖고 싸우는데 자, 그럼 대략 지금 보시기에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또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이미 예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2조 4천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네네. 내년도 예산에. 또 예비비로 또 한 8조 원인가의 또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금액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영업 제한이나 이런 이제 일수에 따라서 결국은 굉장히 이게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예산안에 있던 걸 다 쓰면은 뭐 이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고요. 추경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재원 마련 얘기가 나오면 지출 구조 조정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생각보다 낭비되는 것도 많고 또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600조 예산이니까 10% 60조 뭐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그 지출 구조 조정을 제대로 그 연구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시민운동하면서 그 예산 낭비 그 감시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국가 정책 그 예산 사업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서 저희가 그 사업들을 뽑아내면서 제가 국회 와서 실제 또 예산들을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조에서 20조까지는 제가 지출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60조 정도 무리다. 네, 60조는 어렵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지출 구조 어렵다. 거기에 지금 이미 붙어서 사업에 이렇게 좀 먹고 사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 이러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또 재원을 마련하고 뭐 정 안 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또 뭐 국채도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필요하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코로나19 지원 내용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좀 보류됐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뭐 이제 아주 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 최종적으로는 후보의 이제 컨펌이 필요한데요.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그 PCR 검사 받고 뭐 집에 좀 계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차차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듬어서. 예. 그래도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맡고 계신 공정시장위원회 출범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출범식으로 저희 그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같이 이제 일하실지 인사도 드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도 좀 밝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이미 이제 우리 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을 2시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청사진은 2시에 또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인터뷰 마치면 바로 행사 달려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야당을 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이후 50조 원의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여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이를 위해서 100조 원의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50조 100조 소상공인 지원 공약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을 저희가 재정이 두텁게 지원을 못하고 빚을 얻어서 버텨라라고 금융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빚을 내주기보다는 재정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정 지원이 우선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부분을 지금에라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부채를 탕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좀 무차별적인 좀 방안보다는 일정 정도 그분들의 빚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 손실보상을 사전적으로 하면서 좀 더 두텁게 해주는 방안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는 좀 패러다임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저는 해야 정부가 돈을 줘도 그걸 받는 분들이 고맙고 행복하게 느껴지게끔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좀 돈을 주고도 때로는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받을 때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을 생각해야겠죠. 예. 자, 아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선택하게 되신 배경을 말씀 주신 것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 또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어제 있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사용자 편이 아니다. 그런데 150만 원 받고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노동관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의 이야기에서 좀 지적되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제 혹은 노동 관련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자유시장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 싶은 사람은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관 어떤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자유주의의 그런 방식인데요. 아주 수구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주의를 다 풀어놓으면은 이제 방임으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약육강식,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거기에 충분히 시장 실패가 있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도 만들고 과로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52시간 그 근로시간도 제한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마치 자유시장주의고 경제 활성화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또 하셨지만 윤 후보도 아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보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바로 지난 주말 TK 지역 방문했을 때 이 전두환 씨도 경제는 성과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논란과 무리가 빚어졌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많이 나가셨다. 불필요한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두환 씨는 이 내란 음모죄로 아무튼 국가의 그 기반을 흔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나 반성 없이 결국은 본인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분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과연 명확하게 있을지 한번 또 따져보면 또 그것도 쉽게 그렇게 공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께서 이제 또 TK 지역을 방문하시다 보니까 또 현장의 분위기상 그런 거를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좀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쓴소리로 듣고. 아유, 오늘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놓친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 자, 재보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없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선대위에 참여해 계신데 본인도 지금 이제 전 의원이신데 또 혹시 재보선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 잡히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최입의 공정시장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이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진격의 보수 코너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집입니다. 보수가 아니고요. 진격의 제3지대, 제3지대 주자가 나오셨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을 시작으로 18대와 19대 대선 도전에 이어서 이번에 또 도전장을 내셨는데요. 정치계의 산악인 이런 별명도 있으세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손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네. 정말 손 대표님하고 인연이 긴데 최근에 그래서 뭐 정치를 떠나 있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자주 뵙기로 하고요. 자, 헬마우스 임경빈 팩트체커 오늘 진행 도와주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많으시죠? 아, 네. 뭐 저도 사실 이제 방송 작가를 하던 시절부터 네. 대표님을 이제 항상 대기실에서 뵀었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주로 안 좋은 거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네.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 저녁이 있는 삶. 아, 네. 이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바라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나오는 노래가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슬로건이고 역작으로 2012년. 지금도 2012년 네. 지금도 평가되고 있는데 근데 이 노래를 아직도 우리 작가님이 전화드렸더니 컬러링으로 쓰고 계시다고. 네네. 그럼 이거 불러주실 수 있는 거죠? 저녁 있는 삶.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삶. 여기까지가 일제입니다. 지금 저희 부조에서 PD님과 작가님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누가 성악가가 대신 오셨나? 청취자분이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불러주셨습니다. 저녁 있는 삶. 가사도 의미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런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저녁을 누리는 삶을 모든 시민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저녁에 있는 삶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불러주신 노래 중에서 저는 확 귀에 꽂히는 게 비누향을 풍기면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게 그만큼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 52시간으로 젊은 분들 칼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자기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전에는 6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8시까지 가고 또는 뭐 직장에서는 나와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하는데 2차, 3차까지 전부 다 직장을 위한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개인적인 삶도 누리고 미래에 대한 자기 보충도 하고 뭐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이런 생활을 하자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칼퇴근한다고 저녁 있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칼퇴근하다 보니까 과외 수입이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그래서 어려워진 게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융통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고 또 저녁 시간이 나면 뭐 가족들하고 오페라, 뮤지컬 보러 가면 문화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참 이게 선진국의 모습으로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자, 4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저녁 있는 살 많이 누리셨을 텐데. 뭐 저녁뿐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낮에 하루 종일 있는 삶이었나요? 한가롭게 뭐 네. 지내면서 네. 산에도 가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책도 예. 읽고 예, 정치는 완전히 떠나서 있었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이 이제 진격의 보수 시간이었는데 대표님 보수는 아니신 거잖아요.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자유당에 입문을 해서 한나라당에 있다고 그러셨죠. 해서 보수도 거치고 또 민주당에서 뭐 그 왔기 때문에 진보도 거치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보수라는 게 없고 진보라는 게 없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국익과 국민의 행복 그것이 있을 뿐이다. 네. 보수 진보 나누니까 그냥 싸우기만 맞아요, 하고 맞아요. 무한투쟁이고 말이죠. 저쪽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극한투쟁의 정치에서 벗어나자.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야 이게 더 심해지겠구나. 네. 그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안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뭐 정치나 대선 이거는 뭐 완전히 버리고 네. 뭐 친구들하고 그냥 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되건 안 되건은 둘째치고 나를 던지자.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네.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중진을 넘어서 원로신데 지금 대선판을 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잡아서 진격의 제3지대. 워낙 거대 양당 구도가 네. 공고하니까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념으로 나뉘어서 보수 진보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출마 선언하시면서 던지신 말씀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신 이야기를 육성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와서 여쭙겠습니다. 아니 손학규 저 사람이 미쳤나? 이거 대통령 병에 걸렸나? 노역 아니야? 노추 아니야?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국가 비전, 미래 비전은커녕 온갖 인식으로 맡아도 포퓰리즘 이런 것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상을 그 사회를 만들자. 저 거칠 광에 장미꽃을 하나 심고 그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섰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 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이게 대통령 병에 걸렸느냐 온갖 조롱과 멸시 다 알지만 나는 감수하고 나가겠다 그러셨어요. 어떤 의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정치 또 이제 네거티브 정치 네. 그리고 미래 비전이 없는 정치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미래 비전에 대한 축제인데 네.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에 대한 논의 반성 성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 아니 이게 대통령 선거 그대로 가면은 다음 대통령은 더 심한 네.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또 감옥 가는 대통령이 될 거고. 네. 지금 현재도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감옥 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현직 대통령이 조문은커녕 조화도 안 보내는 네. 이런 극단의 대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3년 전에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3년 전이었군요.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대통령의 제도와 양당 제도의 극한 투쟁에서 벗어나서 네. 서로 정당 간에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유럽식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의회의 구성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단식을 했거든요. 제가 한 7, 8일 됐을 때 그때는 단식이 언제까지 갈 줄 몰랐을 때 야, 이러다가 내 숨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절실하게 했는데 뭐 그 선거법 협상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그다음 선거
때가 되니까 위성비례정당이라고는 기상천외. 그래갖고서 그게 지금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들 간의 대통령제 문제점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개쩌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자칫 이게 후퇴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지금 겁니다. 그 얘기하시니까 3년은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왔다 간 최이배 의원이요. 전 의원이 그때 감금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제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랬네요. 같은 당에 계셨고.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데. 지금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이제 꼼수가 등장해서 그것도 이제 거대 양당이 둘 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제도를 무화시키는 것 같은 꼴이 돼버렸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결국에는 그 정치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그렇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대통령대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여론을 항상 이제 개헌을 앞에 놓고 조사를 해보면 지금 뭐 2018년에 한국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겠다 이게 46%고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 의원 내각제는 15%밖에 안 됩니다.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워낙 조선시대 왕조가 그대로 1945년 이후 48년 그 정부 수립 그 과정에서 대통령제가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원래 헌법 안은 내각 책임자였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이 된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건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내각제거나 의원 집정 의회 중심제인데 근데 의회 중심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의회라는 건 정당 간의 구성인데 정당 간의 협의를 하고 특히 뭐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다 연립정부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립정부를 하니까 극한 대결이 될 수 없는 게 연립정부가 상대 당이 작은 당 또는 제2당을 그 연립정부에 참여시키려니까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대결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움의 정치, 무한 대결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대통령 되면 모든 걸 갖고 안 되면 하나도 못 갖고. 승자 독식. 그러니까 정권 그 쟁취가 모든 정치에 더 치열해져 있다. 없는. 아이고 이해가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너무 손 대표님이니까 너무 궁금한 게 있죠. 저의 이 시간이 왔습니다. 손 대표님 하면 이제 징크스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정치인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많이 했었지만 한국 정치인 중에서 고유의 자기 캐릭터를 가지게 되는 행운이라는 게 사실 아무한테나 가는 건 아니거든요. 행운 맞아요? 행운 맞아? 이건 실제로 행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기에 국회의원 300명이 있지만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인터넷 공간에서 손학규라는 캐릭터가 이게 공고하게 서 있듯이 자기 캐릭터를 구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름칠 한번 한다며요. 자, 소위 말해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로는 이제 짓궂은 얘기로는 만덕산의 저주라고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대표님. 뭐 이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면전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하는 처음 보네요, 제가. 손학규가 움직이면 무조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이슈를 덮어버린다라는 징크스입니다. 2016년 10월에 2년간의 칩거를 마치시고 만덕산에서 하산을 하실 때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10월을 꼽는 분들이 있는데 100일 동안의 민심 대장정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를 뿌렸었고 그때 저도 이제 좋아했었던 트위터 계정 중에 손학규의 대모음이라는 계정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끝나는 날인데 북한의 1차 핵실험이 터집니다. 그때구나. 2007년 3월에 한나라당 탈당했을 때는 한미 FTA 체결. 2017년 2월에 국민의당에 입당하실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렇게 공교로운 일들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실 때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큰일이 터질 것이다. 얼마나 큰일이 터지려고 하는 걸까. 근데 막상 별게 없는 바람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손 대표님의 혹시 영향력이 축소된 영향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 어떤 그 온라인 안에서의 그 재미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징크스. 다들 손학규 그거 아까운데. 네네네. 흔히들 뭐 저평가된 우량주인데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저 사람이 잘 하려고 그러는데 왜 뭐 자꾸 뭐가 터지지 그래서만 들어진 이야기인데 뭐 결정적인 건 역시 2006년에 민심대장정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각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터졌거든요. 그때 민심대장정 마치고 온다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서울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뭐 한 1000여 명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언론에 하나도 안 났어요. 그렇죠. 그때가 막 탄광도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거를 손학규에 대한 뭐 하늘이 내리는 경고다. 또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다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더 단련을 해라. 이런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시로 받아들인다. 자, 손학규 대표님의 오늘 시사본부 출연과 어제 제주 지진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제가 밝혀둡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냥 출마 선언하셨어요. 4번째로 그 메시지. 그럼 지금 현재 또 양강구도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분 다 이 영선이에요. 의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선 후보로 이제 여야 유력 주자로 나온 것도 제가 처음 보는 일이고요. 지금 이 두 후보의 선거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전하셨는데. 저는 뭐 영선이라는 게 별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육군소장에서 바로 대통령 됐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도 육군소장에서 바로 대통령 됐습니다. 국가보위원장 뭐 이렇게. 영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좌표 설정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얼마만큼 깊게 길게 했는지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통합의 리더십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있고 분열하고 싸우는 정치인데 이분들이 과연 정치를 같이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근데 보면은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감옥 가 이런 그런 그 뜻을 내포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이제 제가 이번에 직접 나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통합의 정치가 되지 않고 화합의 정치, 연합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막 올라와 있는데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그 3만 불을 넘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과학기술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있거든요. 뭐 반도체다 배터리다 뭐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로 대만이다 신장이다 이런 데서 자칫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쿼드다 뭐 이렇게 해서 안보 협력 체제가 생기죠. 안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닥치면서 그것이 경제 전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이렇게 그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보고 이걸 제대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은 지금과 같은 대결의 정치는 안 된다. 우리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소위 그 개헌과 정치 제도 구조 그 개편에 대한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짚어주셨어요. 이게 현재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그동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거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요. 지금 이제 이 거대 야당의 30대 당대표가 돼 있습니다. 이른바 악연? 뭐 인연? 이런 게 좀 있으시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30대 뭐 제1야당의 대표로 나서서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야당의 체제를 바꾸겠다. 뭐 저는 뭐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기존 정치 문화에 너무 빨리 흡수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 그 소위 대결의 정치, 비난의 정치 이런 것에 선봉장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너무 기성화 되지 않길 바란다. 저는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 파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양당 후보가 어떤 미래 비전을 위한 경쟁을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 설정하신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사실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 있거든요. 파주 영어마을 디스플레이 공단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고 뭐 일산의 할리월드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지사 시절에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문을 닫았거나 뭔가 지금 뭐 이제 할리월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 시절에 설정하셨던 미래 비전하고는 약간 좀 달라진 거 아닐까요? 이게 잘못 보셨던 건 아닐까요? 저 영어 마을은 그때 우리나라가 그 어린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위해서 방학 때 외국에 보내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거 못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영어를 실제 원어민과 접촉을 하면서 영어 교육을 시키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게 무슨 영업 수익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적자가 바꿨는데 그건 경기도가 할 일은 영업 수익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해서 영어 교육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디스플레이 단지는 그것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등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판교의 테크노밸리 그 4년 동안 그저 건설부하고 그때 그 국토교통부하고 싸워서 제가 디자인도 다 해놓고 분양도 마치고 그 기공식까지 마쳤는데 그게 지금 7만 5천 명의 고용을 하고 있고 거기 매출이 70조가 넘습니다. 기업으로 치면은 그 대기업 삼성, 현대차 다음쯤 된다 그러든가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수원의 광교 신도시 경기도에서 100만 평을 신도시로 개발했어요. 지금 최고의 주택단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대장동 사태 같은 비리 사태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가 건져도 못 건졌네요. 아니, 미래를 위해서 도지사나 또 뭐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거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잠깐만요. 이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 자리를 내놔야 된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경선을 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그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 대표님 이제 입이 풀리셨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한번 또 오셔서 대선 과정이 쭉 가니까 제3지대 얘기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임경빈 작가와 특집 진격의 제3지대였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네, 시사본부 이 시간 항상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비타민C.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어요. 오전엔 비가 왔는데 오후엔 햇살이 났더라고요.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너 시간이 좀 짧아졌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IT본부 시간입니다. 시사본부의 꿀보이스죠.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타민 같은 남자 김덕진입니다. 지난주에 얼굴을 2억 원에 팝니다도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100세 인생 살게 된다. 뭐 의학기술 많이 좋아졌고요.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나아가서 100세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IT 기술에 투자하는 갑부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개인 재산이 200조가 넘어가는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생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백조의 돈을 100년 안에 참 다 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못 쓰죠. 네, 그렇게 이제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아마존의 대표죠. 이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최근에 이런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요? 좀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IT 기업들의 대표들이 이 불로장생 기술에 최근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프 베조스부터 시작해서 레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나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 등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불로장생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들한테는 실리콘밸리라는 게 결국 스타트업이 그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하는 불로장생 역시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문제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다라는 컨셉을 갖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IT 같습니다. 업계의 가장 큰 충격 그럼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애플 아이폰을 다들 손에 들고 스마트폰 시대를 맞았는데 2009년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2011년인가?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기억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부자도 죽는구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이 불로장생을 문제로 보고 이걸 기술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가장 많이 투자받은 회사가 알토스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생물학적 리프로그래밍 기술 연구합니다. 생물학적 리프로그래밍. 네, 그러니까 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컴퓨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IT적인 접근이에요. 뭐냐면 세포 하나예요. 보면 세포의 노화 수준을 결정하는 염색체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른바 노화 시계라고 하는데.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마치 컴퓨터 부품을 다 분해하듯이 세포를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서 소스 코드를 다시 재조작하는 것처럼 그 분해를 한 거를 다시 재조작해서 돌려놓겠다라는 거죠. 노화를 제거하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데 얼마나 많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수명을 50년가량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뭐 미국 스탠퍼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인재들 계속 끌어모으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큼 투자받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게 교수들한테 지금 제안하는 연봉 최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됩니다. 연봉이 11억? 네. 근데 그게 최소 비용이에요. 최소 비용. 최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인재들을 수준인데. 모으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노벨 생리학상 받은 일본 과학자도 이 회사의 수석 과학자로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아니네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지금까지 투자를 뭐 3천억 이상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어떠한 노화에 대한 그 극복에 대한 욕심은 뭐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많은 IT 기업들에서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서 물러날 때 마지막 퇴임 인사에서 그 리처드 도킨슨 있잖아요. 유명한 그 유전학자죠. 그렇죠. 이분의 어록을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다.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변 환경과 결합해서 더는 자율적인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생명체가 죽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명에도 이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과 싸워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갑부만 할 수 있는. 근데 아까 이제 이 노화되는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한다. 그럼 영화에 나오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할아버지가 점점 젊어지는 과정이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 영생 기술에 집착하는 부자들 더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못 쓸 재산을 모아놓으면. 평생 못 쓸 재산 또 모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페이팔 창업하신 피터 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사람 또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데를 이제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어요. 별도로. 이런데 홈페이지에 뭐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력을 확장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노화나 질병을 겪지 않게 하는 기술을 만들겠다. 젊음 유지.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떤 거냐면 세포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만 딱 표적으로 삼아서 그것만 파괴하는 신약을 만들겠다. 표적. 치료네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한테 뭐 수천억 원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또 노화 방지 연구 업체를 미국 IT 기업인 구글은 2013년에 별도로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뭐 화장품 업계에서들 안티 에이징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이게 뭐 불로장생이건 혹은 뭐 노화 방지건 영원한 젊음이건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액을 쾌척했어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한 씨앗 단계 수준입니다. 씨앗. 이게 말씀하신 거랑 또 정확해요. 리프로그램이라는 컨셉은 좋은데 너무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요. 만약에 80살짜리 세포 한 개를 40살으로 돌리는 건 가능한데. 한 개. 네, 우리 몸에 뭐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뭐 욕망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당연히 계속되니까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불로장생 꿈 뭐 인간이라 누구라도 없겠습니까만 걱정되는 거는 그럼 부자들만 투자해서 이 효과를 이 효과도 막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부자들만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노화와 죽음의 극복이 또 양극화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걱정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프로그래밍이 실현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의문이 정체성을 사람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어쨌든 뜯어 고쳐서 다시 조합하는 거니까 그럼 오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기존의 성격과 달라지게 됐을 때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수명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평생 살고 그런 이제 고민들과 걱정이 있는 뭐 이런 기술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끝에 김국환 씨의 타타타를 들었는데 김국환 씨가 은하철도 999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에 그런 영원한 생명을 찾는데 부자들만 기계 몸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담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 냉동 기술 얘기도 있는데 요건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미뤄할 것 같습니다. IT본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비타민 받으실 분 2246-4807-1989-8748 2261-86